네, 오늘 저희는 유나이티드 헬스그룹 UNH에 대해 좀 깊이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최근에 뭐랄까 논란이 정말 많았잖아요. 네, 맞아요. 미국 최대 헬스케어 기업인데 참 말도 많고 탈도 많았죠. 저희 손에 관련 기사부터 시작해서 실적 분석 자료, 전문가 리포트, 자료가 정말 많습니다. 그렇죠. 그냥 뉴스 헤드라인만 봐서는 알기 힘든 그 이면의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단순히 정보 요약보다는 UNH의 현재 상황, 또 사업 구조의 핵심이 뭔지, 최근 왜 이렇게 부진했는지, 그리고 앞으로 디지털 헬스케어 시장에서 전망은 어떨지 그 맥락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청취자분들과 함께 이 복잡한 이야기를 한번 풀어가 보는 거죠. 근데 시작하기 전에 이거 정말 궁금하지 않으세요? 왜 워런 버핏이나 빅쇼트로 유명한 마이클 버리 같은 이런 거물 투자자들이 지금 이 시점에 이렇게 문제가 많아 보이는 회사에 투자를 하고 있을까요? 아, 그게 정말 흥미로운 포인트죠. 오늘 얘기 나누다 보면 그 실마리가 좀 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럼 한번 제대로 파고 들어보죠. 우선 UNH가 어떤 회사인지 기본부터 좀 짚고 가야 할 것 같아요. 보통 그냥 건강보험 회사 이렇게만 아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네, 근데 실제로는 훨씬 더 복잡합니다. 크게 보면 엔진이 두 개라고 할 수 있어요. 두 개요? 네, 하나는 우리가 잘 아는 건강보험 사업, 유나이티드 헬스케어, UHC고요. 이게 미국에서 제일 크죠. 사보험, 공보험 합쳐서 가입자가 5천만 명이 넘는다고 하니까요. 미국 인구의 상당수를 커버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다른 하나, 또 다른 엔진이 바로 옵텀입니다. 여기를 어떻게 보면 UNH의 성장 동력이자 또 최근 문제의 진원지이기도 한데요. 옵텀이요? 좀 생소한데요. 네, 기술 기반의 헬스케어 서비스 회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컨설팅도 하고 데이터 분석도 하고 특히 중요한 게 처방약 관리 사업 PBM이라고 있어요. 이런 걸로 굉장히 빠르게 성장했죠. 아, 보험이랑 기술 서비스 이 두 개가 같이 돌아가는 구조군요. 맞습니다. 이 보험 UHC하고 서비스 기술 옵텀 이 두 축이 시너지를 내면서 UNH의 경쟁력이 됐던 거고 그래서 다우존스 지수에도 편입된 초우량 기업으로 평가받아 왔던 거죠. 그랬던 회사가 그런데 최근에는 그 명성에 좀 금이 간 것 같아요. 특히 2025년 2분기 실적 발표 때 정말 충격적이었죠. 네, 아주 쇼크였죠. 매출 자체는 작년보다 13% 늘었는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영업이익이 35%, 순이익은 19%나 확 줄었어요. 35%, 19% 엄청난 감소인데요. 네, 특히 조정주당 순이익 EPS는 무려 40%나 감소했고요. 발표 직후에 주가도 15% 그냥 폭락했죠. 아니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뭐가 문제였을까요? 여러 가지 요인이 있긴 한데 가장 결정적인 건 의료 비용률이라는 게 예상보다 훨씬 높게 나왔다는 겁니다. 89.4%까지 치솟았어요. MCR 89.4%. 잠깐만요. 그게 보험료 수입 100달러 들어오면 거의 90달러가 그냥 의료비로 나갔다는 뜻인가요? 네, 정확합니다. 그러니까 보험 사업만 놓고 보면 거의 이익을 못 낸 거죠. 당연히 회사 수익 구조에 엄청난 부담이 됐고요. 와. 아니 근데 왜 이렇게까지 갑자기 높아진 거죠? 예측을 못한 건가요? 자료들을 쭉 보면요. 단순히 환자 수가 늘었다기보다는 그 예상보다 병력이 훨씬 심각한 사람들, 그러니까 고위험군 가입자가 많이 늘었고 또 이분들이 의료 서비스를 예상보다 훨씬 더 많이 이용했다는 거예요. 아, 고위험군 가입자 증가랑 이용률 상승. 네. 특히 그 노인 대상 공보험인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MA 여기서 문제가 컸어요. 의료비 증가율을 한 5% 정도로 예측했는데 실제로는 7.5% 이상 나올 것 같다는 거죠. 이 차이 때문에 예상치 못했던 비용이 무려 65억 달러, 우리 돈으로 8조 원 넘게 발생할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왔어요. 8조 원이요? 와, 이건 예측이 완전히 빗나갔다고 봐야겠네요. 명백한 예측 실패죠. 근데 이게 다가 아닙니다. 또 있어요? 네, 정부가 그 환자 건강 상태, 그러니까 질병 위험도에 따라서 보험사에 주는 보조금을 조정하는 방식이 있거든요. V20A 위험 조정 모델이라고 하는데 이게 바뀌었어요. 근데 여기에 UNH가 특히 옵텀 헬스 사업 부문이 제대로 대응을 못한 겁니다. 아, 기술이랑 데이터 분석을 그렇게 강조하던 옵텀에서요? 그게 참 아이러니하죠. 이 변화에 적응을 못하면서 2026년까지 최대 20억 달러,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한 2조 5천억 원 정도 손실이 날 수도 있다는 분석까지 나오고 있어요. 2조 5천억 원? 네, 거기다가 법적 분쟁 해결 비용 같은 일회성 비용도 한 12억 달러 정도 있었고요. 예측 실패, 정책 변화 대응 미숙에 일회성 비용까지 진짜 여러 악재가 한꺼번에 터졌군요. 특히
기술 기반 효율화를 그렇게 내세우던 옵텀에서 이런 문제가 생겼다는 게 참 의미심장하네요. 그렇죠. 결국 회사가 연간 실적 전망치 가이던스라고 하죠. 그걸 철회해버렸고 당연히 시장 신뢰도 많이 흔들렸죠. 분석가들도 목표 주가를 줄줄이 낮추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럼 그 옵텀, 그룹 성장을 이끌었다던 옵텀 내부 상황은 어땠는지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겠네요. 네. 옵텀 전체 매출은 7% 늘긴 했어요. 근데 이게 세부적으로 좀 뜯어보면 상황이 복잡합니다. 어떻게 복잡한가요? 직접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옵텀 헬스는 오히려 매출이 7% 줄었어요. 그리고 영업이익률은 그냥 반토막이 났습니다. 아, 반토막이요? 네. 아까 말씀드린 그 가치 기반 진료 모델 손실하고 V2A 모델 대응 실패, 이게 직격탄이었죠. 여기서 정말 주목할 점은 뭐냐면 UNH가 그렇게 자랑하던 데이터 분석 역량, 예측 역량이 실제 위기 상황에서는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게 단순히 기술만 도입한다고 해서 복잡한 헬스케어 환경의 변동성을 다 통제할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 점이 진짜 의미심장하네요. 기술 만능주의에 대한 경고 같기도 하고요. 그럼 다른 옵텀 사업부는 좀 괜찮았나요? 처방약 관리 PBM 사업인 옵텀 RX는 매출이 19%나 증가하면서 상대적으로는 선방했어요. 아, PBM 쪽은 괜찮았군요. 네. 다만 이 PBM 시장은 좀 알아둘 필요가 있는 게 옵텀 RX하고 CVS 케어마크, 시그나 익스프레스 스크립스 이 세 회사가 시장의 거의 80%를 장악하고 있는 과점 시장이라는 점이에요. 세계 회사가 80%요? 거의 독과점이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 회사들이 강력한 협상력으로 약값을 관리한다는 긍정적인 시각도 있지만 반대로 오히려 약값 상승을 부추기고 시장을 왜곡한다는 비판도 계속 받고 있어요. 독과점 논란도 끊이지 않고요. 예를 들어 체인지 헬스케어 인수하려고 할 때 반독점 당국에서 제동을 걸었던 것도 그런 맥락이죠. 그렇군요. 논란의 여지가 있는 사업이네요. 네, 반면에 데이터랑 솔루션 사업하는 옵텀 인사이트는 매출도 6% 늘고 영업이익률은 오히려 크게 좋아졌어요. 수주 잔고도 뭐 228억 달러나 된다고 하니 여전히 탄탄한 모습이고요. 아, 옵텀 안에서도 사업부별로 명암이 뚜렷하게 갈렸군요. 자, 이제 UNH를 둘러싼 논란 중에서 가장 좀 비극적이고 충격적이었던 사건으로 넘어가 봐야 할 것 같습니다. 2024년 12월이었죠. 자회사인 UHC의 CEO 브라이언 톰슨이 뉴욕 길거리에서 총에 맞아 사망한 사건이요. 네, 정말 충격적인 사건이었죠. 이게 단순한 개인의 비극을 넘어서 미국 사회 전체에 엄청난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범행 동기가 좀 논란이 됐었죠. 네, 용의자의 범행 동기가 미국 의료 시스템, 특히 보험사의 어떤 이윤 추구 행태에 대한 극단적인 불만이었다는 걸로 알려졌잖아요. 그 용의자가 사용한 총기에 지연, 거부, 폐기 이런 단어가 적혀 있었다고 하죠. 이게 알려지면서 그동안 UNH나 미국 의료보험 시스템 전반에 쌓여왔던 불만, 분노 같은 것들이 터져나오는 계기가 됐어요. 사실 그 사건 이전부터 UHC에 대한 비판 여론이 꽤 있었다고 들었는데요. 네, 상당했습니다. 보험금 지급 거절률이 업계 평균보다 200 이상 높다는 비판은 꾸준히 나왔었고요. 심지어 스탠 뉴스 같은 언론에서는 AI를 이용해서 지급 거부를 자동화하고 있다는 의혹 보도까지 했었어요. AI를 이용한 자동 거부역. 네. 그리고 톰슨 CEO 재임 기간에는 사전 승인 거부율이 2020년에 10.9%였는데 2022년에는 22.7%까지 급증했다는 보고서가 나오면서 논란이 더 커졌죠. 당시에는 일각에서 빈라덴보다 더 많은 미국인을 죽이고 있다 이런 식의 정말 극단적인 비난까지 나올 정도였으니까요. 와, 심각했네요. 그 외에도 임원진들이 내부자 거래를 했다는 혐의로 소송이 걸리기도 했고 아까 말씀드린 PBM 사업의 독과점 문제 같은 여러 잡음들이 계속 있었습니다. 아니 근데 이렇게 엄청난 비판을 받으면서도 UHC가 여전히 미국 시장 점유율 1위를 지키고 있다는 게 참 아이러니해요. 왜 그런 걸까요? 많은 분석가들은 이게 미국 의료 시스템의 구조적인 문제 때문이라고 봐요. 병원이나 의사마다 계약된 보험사가 다 다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환자 입장에서는 자기가 원하는 병원이나 의사를 이용하려면 어쩔 수 없이 특정 보험, 주로 가장 넓은 네트워크를 가진 UHC 같은 대형 보험사에 가입할 수밖에 없는 거죠. 선택권이 좀 제한되는 상황인 거예요. 아, 울며 겨자 먹기로 가입할 수밖에 없는 구조일 수도 있겠군요. 그럴 수 있죠. 게다가 그 비극적인 사건 이후에도 전 그룹 CEO인 앤드류 위티가
톰슨의 유산은 계속되어야 한다 뭐 이런 식의 발언을 해서 또 부적절하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고요. 결국 이런 모든 상황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미국 법무부 DOJ의 반독점 조사까지 받게 된 상황입니다. 반독점 조사까지요? 네, 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희는 어떤 특정 입장을 지지하는 게 아니라 지금 제공된 자료에 나온 사실과 논란들을 청취자분께 객관적으로 전달해 드리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객관적인 정보 전달이 중요하죠. 자, 그런데 말입니다. 이 모든 악재, 이 모든 논란에도 불구하고 워런 버핏, 마이클 버리 같은 정말 전설적인 투자자들이 UNH 주식을 사들이고 있다는 점, 여기가 진짜 흥미로운 지점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게 참 미스테리하면서도 시사하는 바가 크죠. 최근에 공개된 13F 공시 내용을 보면 이게 딱 드러나잖아요.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겠어요? 네, 맞아요. 여러 거물 투자자들의 움직임이 포착됐죠. 대표적으로 워런 버핏의 버크셔 해서웨이가 UNH 주식을 500만 주 넘게 샀어요. 추정 규모로 따지면 한 15억 7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 2조 2천억 원 정도 되는 엄청난 규모죠. 2도 2천억 원? 신규 매수라면서요? 네, 신규 매수입니다. 버크셔 전체 포트폴리오에서도 18번째로 비중이 높은 주식이 됐고요. 버핏이 UNH에 투자한 게 2006년에서 2010년 이후로는 이번이 두 번째라고 해요. 일각에서는 버핏 생애 마지막 대규모 전략적 매수일 수도 있다 이런 관측까지 나오더라고요. 마지막 매수일 수도 있다. 왜 그런 얘기가 나올까요? 최근에 버핏이 애플 지분은 좀 줄이고 현금 보유는 역대 최대로 늘리는 등 굉장히 신중한 모습을 보였잖아요. 그런 와중에 UNH를 샀다는 건 이 위기 속에서 뭔가 가치를 봤다는 거죠. 역발상 투자라고 해석하는 건데요. 어떤 가치를 봤을까요? 예를 들면 UNH가 꾸준히 현금을 잘 벌어들이는 능력이라든지 또 최근에 배당금을 5% 올렸거든요. 그리고 위기 극복 경험이 있는 전 CEO 스티븐 햄슬리가 다시 복귀했어요. 회사가 제시한 회복 후의 이익 성장 목표 EPS 13에서 16% 성장 같은 것들을 좀 긍정적으로 본 게 아니냐 이런 해석이죠. 철강회사인 유코나 주택건설회사인 DHI, 센레나 같은 다른 경기순환주도 같이 매수한 걸 보면 뭔가 경기 흐름을 읽는 투자인 것 같기도 하고요. 흥미롭네요. 빅쇼트의 마이클 버리도 샀다고요? 이 사람은 또 스타일이 다르잖아요. 그렇죠. 마이클 버리의 사이언 자산운용은 UNH 주식 35만 주에 대한 콜옵션 계약을 샀어요. 이게 한 1억 9천만 달러 규모로 추정되고요. 소량이지만 보통 주도 한 2만 주 정도, 약 600만 달러 매수했습니다. 콜옵션이면 주가 상승에 베팅한 거네요. 네, 그렇죠. 버리 포트폴리오에서 UNH 관련 투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거의 19%나 된다고 하니까 이건 좀 단기적인 주가 반등을 노린 베팅일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룰루레몬이나 에스티로더 같은 소비재 주식도 같이 매수한 걸 보면 시장의 특정 섹터에서 기회를 본 것 같아요. 버핏과는 좀 다른 결의 투자군요. 또 다른 거물은 없었나요? 데이비드 테퍼의 아팔루사 LP도 지분을 무려 1,300%나 늘렸어요. 245만 주, 한 7억 6,400만 달러 정도 되는데 아팔루사 포트폴리오에서 두 번째로 큰 비중이라고 합니다. 1300%요? 와, 정말 공격적이네요. 네, 그 외에도 르네상스 테크놀로지 같은 유명 퀀트 펀드를 포함해서 여러 헤지 펀드들이 새로 사거나 지분을 늘렸고요. UNH가 골드만삭스가 집계하는 헤지 펀드 VIP 바스켓이라고 있거든요. 헤지 펀드들이 많이 보유한 상위 10개 종목 리스트인데 여기에도 새로 편입됐다고 해요. 헤지 펀드들의 최애 종목 중 하나가 된 거네요. 물론 다 같은 생각은 아니겠죠. 판 사람도 있을 텐데요. 당연하죠. 안드레스 할보르센이 이끄는 바이킹 글로벌 같은 곳은 가지고 있던 지분을 전부 팔았습니다. 상반된 시각도 분명히 존재하는 거죠. 그렇군요. 그리고 한국 개인 투자자들, 소확개미 이야기도 빼놓을 수 없죠. 아, 맞아요. 그게 또 흥미로운 점인데 이 서학개미 분들은 버핏 매수 소식이 알려지기 전부터 이미 UNH 주식을 엄청 사들였어요. 최근 3개월 동안 순매수액이 거의 4억 6천만 달러에 달하고요. 현재 국내 투자자들이 보관하고 있는 미국 주식 중에 금액 기준으로 서클 다음으로 2위라고 합니다. 우와, 서학개미 분들 정보가 정말 빠르시네요. 그렇다면 이 투자자들이 거물이든 개미든 지금 UNH를 사는 핵심적인 이유, 그 매력 포인트는 뭐라고 정리할 수 있을까요?
분석가들은 주로 뭘 꼽나요? 일단 가장 큰 건 역시 주가가 너무 많이 떨어졌다는 거죠. 연초 대비 40% 넘게 폭락했으니까요. 이러면서 주가 수익 비율이 과거 평균보다 훨씬 낮은 한 11배 수준까지 떨어졌다는 분석이 많아요. 소위 말하는 저평가 매력이 부각된 거죠. 싸니까 산다. 이거군요. 네, 그게 기본이고요. 두 번째는 배당입니다. UNH가 지난 10년 동안 배당금을 연평균 16%씩 늘려왔어요. 지금 배당 수익률도 한 2.86% 정도 되고 번 돈의 절반 이상을 배당으로 주고 있거든요. 배당 성향 50% 이상? 이런 꾸준한 배당 성장이 매력적이라는 거죠.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중시하는 투자자들에게는 중요하겠네요. 그렇죠. 마지막으로는 역시 시장 지배력입니다. 미국 건강보험시장 점유율이 33.7%나 되니까 이 압도적인 지위는 위기 상황에서도 결국 회복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거라는 기대감이 있는 거고요. 또 회사가 구체적인 회복 계획을 내놓았는데 여기에 대한 기대감도 작용한 걸로 보입니다. 아, 회복 계획. 그게 중요하겠네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요? 과연 실현 가능성이 있을지. 회사가 2026년하고 2027년까지 뭘 어떻게 하겠다는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했어요. 핵심은 뭐냐면 2026년까지는 보험료를 어떻게 책정할지, 또 상품 구조는 어떻게 바꿀지 이걸 전면적으로 뜯어고치겠다는 거예요. 전면 개편이요? 네. 특히 그동안 예측에 실패했던 의료비 증가율 있잖아요. 예를 들어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같은 경우는 10% 이상 오를 걸로 아예 현실적으로 반영하겠다는 거고요. 그동안 너무 낮게 잡았던 걸 인정하는 거네요. 그렇죠. 그리고 AI 활용도 단순히 비용 줄이는 걸 넘어서 부정 청구를 잡아내거나 진료 방식을 표준화하는 좀 더 정교한 영역으로 확대하겠다고 했고요. 수익성이 낮거나 위험이 큰 시장에서는 좀 선별적으로 철수하고 문제가 됐던 그 V28 모델 대응 전략도 다시 짜서 2026년까지 관련 손실 20억 달러를 없애겠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꽤 구체적인데요. 목표 달성 시점은 언제쯤으로 보고 있나요? 일단 2026년에는 좀 완만한 회복세로 돌아서고 2027년부터는 다시 본격적으로 이익이 성장하는 궤도에 진입하겠다. 이런 구상입니다. 물론 여기에는 의료비 상승률이 좀 안정된다거나 정부 규제 환경이 어떻게 변할지 같은 외부 변수도 중요하게 작용하겠죠.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주주들한테는 계속 신경을 쓰는 모습이네요. 네, 그 점도 주목할 만해요. 최근에 분기 배당금을 주당 2.1달러에서 2.21달러로 5% 인상했고요. 자사주 매입도 꾸준히 해서 지난 10년 동안 유통주식수가 11억 8천만 주에서 9억 주 수준까지 줄었어요. 주주 가치를 지키려는 노력은 계속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런 UNH의 위기와 회복 노력을 좀 더 넓은 시각에서 볼 필요가 있겠어요. 바로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이라는 큰 맥락 안에서요. 관련 자료들 보니까 이 시장 성장세가 정말 어마어마하던데요. 업텀의 부진이나 회복 계획이 이 거대한 흐름과 어떻게 연결될 수 있을까요? 그거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글로벌 디지털 헬스케어 시장 규모가요, 2023년에 대략 2,400억 달러였는데 2033년에는 1조 6천억 달러까지 커질 걸로 예측돼요.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약 2천조 원이 넘는 규모입니다. 2천조 원? 와, 연평균 성장률이 21% 이상이라는 거네요. 네, 엄청난 성장세죠. 이걸 이끄는 게 뭐냐면 AI나 빅데이터 기반의 맞춤형 건강관리, 웨어러블 기기, 원격 의료, 그리고 디지털 치료제, DTX 같은 것들이에요. 실제로 FDA 승인을 받은 AI나 머신러닝 기반 의료기기 수도 2015년 이후에 950건이 넘게 급증했고요. 건강 관련 어플도 예전에는 그냥 운동이나 식단 관리 같은 웰니스 중심이었다면 요즘은 만성질환 관리 중심으로 무게중심이 옮겨가고 있어요. 그렇다면 UNH, 특히 업텀이 지금의 위기를 잘 극복하고 기술 역량을 제대로 발휘한다면 이 시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도 있겠네요. 잠재력은 분명히 있죠. 이 거대한 시장에서 핵심 플레이어가 될 가능성은 충분합니다. 하지만 마냥 장밋빛 전망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이쪽 분야도 어려움이 많다고 들었는데요. 맞습니다. 2021년에 정점을 찍었던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 벤처 투자가 한동안 확 줄었다가 최근에야 좀 반등 조짐을 보이는 조정기를 거쳤고요. 또 FDA 첫 허가를 받아서 큰 기대를 모았던 디지털 치료제 회사 페어 테라퓨틱스라고 있었는데 여기가 파상해버렸어요. 이게 이 분야가 얼마나 변동성이 크고 또 실제 수익 모델을 만드는 게 어려운지를 잘 보여주는 사례죠. 그렇군요. 한국 상황은 좀 어떤가요?
우리나라도 IT 강국이고 건강보험 시스템도 잘 되어 있잖아요. 네, 잠재력은 크다고 평가받죠. IT 인프라 좋고 건보 시스템도 있고. 하지만 여전히 규제 장벽이 좀 높고요. 수가 문제, 그러니까 디지털 헬스케어 서비스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이나 보상 문제가 아직 해결이 안 된 부분이 많아요. 그리고 기술 수준도 미국이랑 비교하면 아직 한 3년 정도 격차가 있다는 평가도 있고요. 풀어야 할 숙제가 많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최근에 사우디 국부펀드 PIF가 네옴시티 같은 대규모 국내 프로젝트 자금을 마련하려고 해외 투자 비중을 줄이고 국내 투자에 집중한다는 소식도 있던데 이런 글로벌 자금 흐름의 변화도 좀 염두에 둬야 할까요? 네, 직접적인 연관성은 적을 수 있지만 글로벌 투자 환경의 큰 변화라는 측면에서는 참고할 만한 동향이죠. 알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는 유나이티드 헬스 그룹이라는 하나의 거대 기업을 통해서 미국 헬스케어 산업의 아주 복잡하고 때로는 좀 모순적인 현실을 깊숙이 들여다봤습니다. 시장을 압도하는 지배력을 가졌지만 심각한 실적 부진과 CEO 피살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겪으면서 근본적인 도전에 직면했고 동시에 디지털 헬스케어라는 거대한 흐름 속에서 혁신을 이끌 잠재력, 또 위기 속에서도 주주 가치를 지키려는 노력, 이런 여러 모습들을 동시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게 청취자분께는 어떤 의미로 다가올까요? 결국은 기술 발전이라는 힘과 기업의 수익성 추구라는 또 다른 힘, 이 두 가지 강력한 힘 사이에 끊임없는 긴장 관계를 보여주는 아주 생생한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긴장 관계가 궁극적으로는 환자의 의료 접근성이나 비용 부담, 더 나아가서 사회 전체의 복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우리에게 계속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거죠. 네, UNH의 이야기는 단순히 한 기업의 흥망성쇠 그 이상인 것 같습니다. 어쩌면 UNH가 처한 이 현재 상황이 우리에게 던지는 가장 근본적인 질문은 이게 아닐까 싶어요. 효율성과 이익 극대화를 최우선으로 설계되고 AI나 빅데이터 같은 정말 강력한 도구를 사용하는 시스템이 과연 예측 불가능하고 지극히 복잡한 인간의 건강이라는 문제를 진정으로 해결할 수 있을까? 특히 그 시스템의 예측 모델이 보기 좋게 실패하고 알고리즘에 기반한 결정들이 불신을 낳고 대중의 신뢰가 무너졌을 때 말입니다. 이건 비단 UNH만의 숙제는 아닐 겁니다. 어쩌면 기술 중심의 헬스케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함께 고민해야 할 문제가 아닐까 한번 깊이 생각해 볼 지점인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가 나눈 이야기들이 청취자분의 이해를 돕고 더 깊은 탐구를 위한 좋은 출발점이 되었기를 바랍니다.